네, 글로벌 주식의 순위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 한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빨리 순달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순위부터 들어가시죠. 이번 달 나스닥 100 기준 수익률 상위 종목 10가지로 다시 한번 꼽아봤고요. 예, 10월 24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를 보시면 뭐 아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종목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시는 것들은 당연히 엔비디아,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슈퍼마이크로도 투자하시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4,700조를 지금 넘은 상태이고 이번 달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한 일주일 남겼지만 15%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가 넘게 실적 발표 이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주가가 좀 좀 내렸었기 때문에 이 순위에는 등재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여기 표시를 해둔 일루미나라는 종목입니다. 일루미나티 아니고 일루미나입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기간 등락률은 한 8%가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일루미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AI가 조금 묻어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일루미나 달려보겠습니다. 일루미나는요, 유전체학의 게놈 시퀀싱 기업입니다. 벌써 어렵죠? 유전체학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지노믹스, 게놈입니다. 게놈. 네, 게놈 프로젝트 할 때 그 게놈입니다. 네, 게놈 시퀀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게놈을 이제 순서, 서열, 염기 서열이라고 하잖아요. 그 염기 서열을 시퀀싱, 순서를 매기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미니섹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가장 비싼 노바섹이라는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볼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거대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빅파마라고 불리는 대형 이제 제약 기업들이 주로 고객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볼 일이 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복사기 닮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장비들이 뭘 하냐면요. 일단 이걸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이건 잘 아시죠? 바로 DNA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나선형으로 꼬인 게 DNA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페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어끼리 붙으면서 이렇게 DNA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일종의 서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ATGC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서열이 촘촘하게 매겨져 있는데 이 나선형 구조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열을 매겨보는 겁니다. 그것을 시퀀싱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AT, CG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을 쭉쭉쭉 매기지 않습니까? 일루미나가 이런 시퀀싱 기기를 만드는데 아주 장인입니다. 장인.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좀 결론을 지었어요. 저희가 지금 AI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AI라는 게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체, 그러니까 이제 뭐 DNA 이런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 샘플이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게 게놈 시퀀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날로그를 이런 식으로 DNA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장치가 바로 시퀀싱 기기고 그것을 잘 만드는 업체가 일루미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했죠? 어쨌든 일루미나를 바라볼 때 처음 알아야 되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루미나가 게놈 시퀀싱의 ASML이라는 겁니다. ASML은 반도체 노광 장비라고 불리는 반도체 장비의 절대 강자, 거의 독점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90%가 거의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EUV에서는 100%고요. 근데 일루미나도 이 게놈 시퀀싱 분야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숏 리드라고 불리는 게놈 시퀀싱 분야에서 점유율이 거의 무지막지합니다. 네, 80%에서 90%가 넘어가고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는 90%에서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해자를 쌓은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NGS가 이제 차세대 게놈 시퀀싱이라고 해서 NGS라고 부릅니다. 이제 NGS 시장 규모가 연평균 20%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10억 달러인 거고요. 네, 보시면은 2030년이 되면 한 300억 달러 넘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년 20%가 넘게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AI 혁명, 그러니까 챗GPT로 인해서 AI가 헬스케어에서 어떠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이제 전망치입니다. 만약에 AI와 헬스케어가 붙어가지고
만약에 헬스케어가 붙어가지고 더욱더 큰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가만히 안 된 거다라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표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2024년 2분기 기준 일루미나의 세부 매출원을 비교해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프린터와 잉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던 이제 싱퀀싱 기기가 바로 프린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장비죠. 그다음에 사실 뭐 캐논이라든가 뭐 이제 뭐 후지 제록스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하는 애들 보면은 잉크 값이 더 들죠. 잉크로 사업을 더 잘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루미나도 시퀀싱 소모품, 그러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가 진단 시약 이런 소모품 비중이 67%,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팔아서 잉크로 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모품 비중이 제일 높지만 결국은 장비가 잘 팔려야 되죠. 장비가 팔려야 소모품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루미나 주가 한번 보실게요. 네, 왼쪽은 주가고요. 오른쪽은 주당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챗GPT 런칭, 이제 날짜 외우실 수도 있는데요. 2022년 11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런칭 이후에 일루미나와 관련 지수 등락률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이 일루미나. 네, 안타깝죠. 마이너스 33%입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70%까지 날아갈 때, 그리고 바이오테크 ETF도 한 20%가량 올랐을 때 일루미나는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라색이 주가고요. 예, 회색 영역이 이제 차기 연도 EPS 예상치인데 뭐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약간 뭐 개와 주인처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예상치가 좀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조금 더 거대한 담론,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하니까 훨씬 더 조금 세심하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이제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어의 법칙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어의 법칙이죠. 근데 사실 헬스케어는 그 정반대입니다.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룸의 법칙은요, 신약을 개발하는 비용이 대략 9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 무어의 법칙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룸의 법칙은 9년마다 2배로 늘어나니까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약 사항들이 있다는 건데, 근데 반갑게도 무어의 법칙마저, 이름의 법칙은 당연하고 무어의 법칙까지 깨버리는 헬스케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루미나가 속해 있는 시퀀싱 분야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선을 보시면은 트랜지스터 하나당 코스트입니다.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것은 로그 스케일이니까요. 줄어드는 게 그냥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팍팍팍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로그 스케일이에요. 한 칸이 곱셈입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트랜지스터 비용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놈을 이제 시퀀싱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전체 게놈을 시퀀싱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8년에 200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저 어릴 때 막 TV 보면은 게놈 프로젝트 이렇게 막 웅장하게 말하면서 그때 막 처음 게놈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게놈 비용이 거의 1,000억 원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08년에 200만 달러, 그러니까 30억 미만으로 떨어졌고 10년 전에는 1,0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600달러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의 최고급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한 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하던 게 30만 원으로 떨어진 거죠. 네. 그만큼 싸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게놈 시퀀싱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 당연히 데이터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시퀀싱을 하고 그만큼 많이 진단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진단하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루미나 기기에서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량, 그러니까 게놈 데이터량이 지금 뭐 연평균 40% 넘게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추세로 보면 2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무슨 데이터가? 헬스케어 데이터가 이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루미나 기기에서 생산됐다는 거고, 일루미나가 그만큼 데이터 확보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전 세계, 그러니까 일루미나 포함해서 전 세계 유전체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데이터량이 연간 40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엑사바이트가 뭐냐면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40엑사바이트에 육박한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이 한 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셀 수도 없죠. 그것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는 데이터량보다 많은 게 인간 게놈 데이터입니다. 그게 한 해 한 해마다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가속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많은 헬스케어 데이터가 있는데 문제는 잘 못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데이터가 많은데도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규제가 워낙 소위 빡세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인간의 건강 관리를 이제 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 때문에 크게 이제 데이터를 유통한다던가 이렇게 거래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 꿈도 못 꾸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루미나가 직면한 상황, 그리고 주가가 약세였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좀 근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자본시장 경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고금리 이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전부 다 AI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크게 이제 투자 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인 빅파마, 큰 제약 기업들이 이런 진단 시퀀싱 기기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좀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1번이 그렇고 2번이 저거죠. 먼저 1번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단 시퀀싱 분야가 초기 급성장기가 종료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게놈 시퀀싱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데이터량이 지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제 시퀀싱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 비용 중에서 컴퓨팅 비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시퀀싱 그 자체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그 시퀀싱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도 있거든요. 뭐 DNA를 갑자기 그냥 부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시퀀싱 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야 돼요. 뭐 어댑터라든가 넣어가지고 어쨌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처리 과정, 거기서도 컴퓨팅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싱 기기로 ATGC 뭐 이런 염기 서열을 알게 됐다면 거기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본래의 목표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뭐 질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예측 분석에 쓰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2차 분석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 후처리 모두에서 컴퓨팅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저장 비용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를 쓰거든요. 근데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저장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데이터를 또 그리고 이전할 때의 비용도 크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이 빨리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하나당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데이터 효용이 감소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증가하는 게 가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고객들이 판단을 해서 진단 시퀀싱 기기를 많이들 신규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왜 그럴까? 왜 데이터량이 증가하는데 가치가 증가하지 않다고 고객들이 판단을 하는 걸까? 그 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루미나는 앞으로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가치 창출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인지는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항은요. 데이터 처리와 복잡성이 증가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퀀싱 비용이 줄어들면서 컴퓨팅 비용의 중요성이 급증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 근데 이게 하는 게 말이 쉽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 같은 업체들이 뭐 혼자 하기에는 너무 좀 버거울 정도로 복잡화가 된 거죠. 프로세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구용 고객이 아니라 최근에는 임상 고객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용 고객들은 아무래도 신기술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상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준수라든가 이런 좀 빡센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장비 도입에 대해서 그리고 초기 투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벌써 어렵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시퀀싱 그 자체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루미나가 속한 게놈 시퀀싱 파이프라인 전체 과정을 보면요. 시퀀싱 차지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전처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후처리입니다. 다 후처리입니다. 근데 비용을 보면 이것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비용 중에서. 그러니까 시퀀싱 그 자체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200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차지하는 건 이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후처리입니다. 이 시퀀싱 기기로 이렇게 주파수 같은 신호를 만들어요. 이 주파수를 가지고 A냐, T냐, C냐, G냐 이렇게 서열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쫙 한 다음에 인간 표준 게놈 이제 서열에다가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변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변이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순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긴 대로 이렇게 레포트를 쓰는 거거든요. 리뷰 레포트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대규모의 대용량의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순서는 어떻게 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이것은 사실 AI가 특히 챗GPT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AI가 잘하는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AI를 사용해야 훨씬 더 활용도가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AI를 잘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GPU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불러올 게놈 이제 시퀀싱 분야에 있어서 성능 향상이 실제로 이건 제가 주장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CPU만 사용했을 때 주로 일루미나는 CPU 기반으로 시퀀싱 기기를 돌립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GPU와 CPU를 통해서 시퀀싱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진단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퀀싱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가 주로 사용하는 CPU 기반 방식으로는 16시간 걸렸던 게 GPU를 같이 사용하게 되니까 84%나 시간이 단축되더라. 그러니까 GPU 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근데 엔비디아도 아무래도 이렇게 헬스케어라든가 게놈 이제 시퀀싱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노다지다 보니까 규제가 좀 있지 노다지다 보니까 군침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혜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루미나가 갖고 있는 데이터량입니다. 아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일루미나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고품질의 데이터죠. 대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AI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 말고도 알고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팅 파워는 원래 엔비디아의 주특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클라우드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에 특화된 또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3박자 중에 2박자를 이미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에서만 4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화로 5천조 원이죠. 예, 5천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고 단 하나 부족한 퍼즐이 데이터인데 일루미나가 갖고 있다. 이 점을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예, 이 부분을 좀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젠스낭 말고도 사실 AI 구루들이 있죠.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AI를 통해서 헬스케어를 혁신해야 된다. 여기가 혁신의 여지가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젠스낭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AI 수장, 딥마인드의 수장이죠. 데미 서사비스가 여기 있고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엔트로픽은 오픈 AI에 버금가는 정도의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CEO가 다리오 아모데이고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사비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으로 AI가 설계한,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라 AI가 설계한 약물이 임상시험에 도입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근데 AI가 생성한 약물도 평범한 승인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설계한 것처럼 이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생성한 약물도 똑같이 승인 과정, FDA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엄청 느리다는 게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문제다라고 말했고, 사실 규제가 문제지 실력이 문제, AI가 갖고 있는 실력이 문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젠슨항은 15년 전부터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엔비디아를 GPU 칩 회사로 보지 않고 가속 데이터 센터 회사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젠슨항이 이 말을 어디에서 했냐면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했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거의 매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심입니다, 진심.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대표적으로 가속화될 컴퓨팅, 그러니까 AI 기반의 컴퓨팅이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헬스케어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치고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리오 아모데이도 더욱더 직접적으로 또 말을 했습니다. 생물학은 인간의 삶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생물학, 헬스케어랑 붙게 되면은 어떤 산업보다도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원래는 AI 없이는 50년 내지 한 100년 정도가 걸렸을 만한 생물학적 진보가 AI를 통해서는 10년 안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와 헬스케어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AI 구루들의 생각이고, 이 AI 구루들이 지금 AI의 발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천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플러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까 하사비스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규제 혁파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풀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최근에 이슈가 있죠.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왔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한 며칠 전이죠. 10월 20일 날 피츠버그에서 아메리카 팩이라고 하는 정치 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아메리카 팩이 이제 정치 후원회인데, 이 후원회에서 머스크가 발언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거든요. 이분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자주 말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AI는 특히나 의학 분야, 헬스케어 분야에서 유용할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AI 플러스 헬스케어가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는 사람들을 실제로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신약들이 FDA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고 관료주의 늪에서 꺼낸 다음에 이 승인 과정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 의료 장비, 그리고 행정 업무에 관한 승인 과정도 가속화시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풀어야 된다. FDA 승인 간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 장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규제를 풀어주면 AI 플러스 헬스케어가 정말 꽃피울 수가 있고, 거기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일루미나다라는 점이 오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일루미나로 시작했으니까 일루미나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일루미나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왼쪽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이고요. 왼쪽은 다른 기업들, 동종업계에 비교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왼쪽 차트부터 보실게요. 일루미나의 PER입니다. PER. PER 5년간 추이를 보시면 5년 평균이 거의 70배였고요. 현재는 딱 반토막입니다. 35배예요. PER이. 차분기 실적 기준 PER이 35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랑 비슷해요. 심지어. 이게 언제냐면요. 2020년 3월 18일. 이때가 어떤 때였죠? 네, 코로나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때와 거의 PER이 비슷한 수치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일루미나에게 기대고 있는 기대감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랑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루미나와 이제 그 동종업계들인데요. 퍼시픽 바이오라든가 서머피셔라든가 에즐런트, 퀴아젠, 옥스퍼드 나노보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지난 12개월간 매출 총 마진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EPS 성장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은지에 대한 예상치도 가장 높습니다. 43.7%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루미나는요, 동종업계보다 프리미엄을 2배 넘게 받아왔습니다. 2.65배 정도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EV 세일즈라는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원래는 50%가 넘는 프리미엄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또이또이하죠. 그러니까 이 과거 5년 평균으로 일루미나의 가치가 회귀하게 된다면 지금 주가 대비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주가가 한 140달러 하잖아요. 근데 적정 가치는 한 240달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달람 내용에서 단 한 가지 이제 화면만 챙겨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이 화면을 좀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AI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편향이 있으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이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내년에 AI가 불러올 여러 가지 산업군에 대해서 테마가 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AI 플러스 반도체가 아니라 AI 플러스 이런 식으로 테마가 돌 것 같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AI 플러스 헬스케어가 근래에 지금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이분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순달람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AI는 메타버스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는 기술이고요. 앞으로 이런 AI 플러스 헬스케어, AI 플러스 로봇, AI 플러스 드론, 이런 각가지 영역에서 AI가 활동할 수 있고 실체를 보일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많다는 점, 끝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면서 순달람은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